그래서 지금 저는 경제와 좀 주식시장을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19 시작되기 전에 S&P가 3,400, 코스피가 2,300, 400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그거를 다 거품을 반납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연준이 한 원맨쇼에 사실은 시장이 치솟았다가 다 반납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주가의 변곡점은 결국 연준이 가장 가파르게 긴축을 벌이는 그리고 2분기 실적의 쇼크 이게 이제 가장 넘어야 될 산이고 이 산을 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박스권에 갇히지 않을까. 네. 자 오늘 아침 또 우리 큰 선배님을 모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3프로 TV 김한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뭐 팩트를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팩트를. 네, 뭐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인플레이션을 계속 우려했고 연말에 조금 많이 떨어져도 미국 CPI가 뭐 지난 한 3월까지만 해도 한 5%대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월가 컨센서스가 거의 한 3, 4%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다시 어제 자료를 보면서 정리한 게 연말 CPI를 6.5%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긴 하는데 좀 더디게 떨어지는 그 상황이고 또 경기 침체 확률이 뭐 지난번 출연 때도 한 30%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 침체 확률이 6.5%로 바꾼 거는 박사님이 바꾸셨다는 얘기죠. 네. 제가 나름대로 이제 연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5% 정도 될 거다. 그래서 뭐 이제 내일 모레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를 보면 이제 명확하게 나오겠지만 PCE 전망이 나오니까요. 그런 PCE가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CPI를 추정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결론은 경기 침체는 조금 더 앞당겨 오고 조금 세게 올 수 있고 물가는 더디게 떨어지고 주식 시장은 조금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하지만 역대급 위기, 뭐 대규모 부도가 난다든지, 뭐 은행 시스템이 붕괴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다. 저는 뭐 아니라고 믿고 싶고요. 그리고 내년 중반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가도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는 슬로우 다운, 성장률이 둔화되는 2%대 또 1%대로 낮아지는 그러한 성장률 둔화 국면이고 내년 중반 이후 저는 하반기로 보고 싶습니다. 내년 하반기. 네, 내년 하반기에 0%나 마이너스 0.5로 기술적인 두 분기 리세션 역성장이 나올 수 있다. 나올 것 같다. 그게 결론입니다. 물가 예측을 월가도 다 틀렸고 그리고 물가를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연준은 더 크게 틀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가 과연 왜 나왔는지를 좀 점검해봐야 돼. 아까 팩트를 체크해보자고 하시니까. 그래서 물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5월 물가 이게 표입니다.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그런데 작년부터 연준이 평균 물가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평균 2% 물가에서 물가가 유지되면 통화 정책을 그렇게 바꾸지 않겠다. 그러니까 물가라는 게 뭐 갑자기 또 뛸 수 있고 뭐 어쩔 수도 있으니까. 작년 여름쯤 그 제도를 도입했죠. 그리고 계속 PCE를 고집했습니다. PCE는 주거비도 20% 정도로 낮게 반영되지만 헬스케어 공공재 요금이 조금 많이 반영되고 도시 근로자들의 조금 그 액티브한 어떤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데 굉장히 늦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네. 전체고 CPI는 도시 생활자들의 물가니까 CPI가 굉장히 좀 바로 반영되는 성향이 있고 거기다가 또 그러니까 CPI가 아니라 PC를 고집하고 거기다 그것도 평균 물가제도를 도입하고 그것도 근원 PC를 본 거죠. 근데 물가가 곡물이나 근원에 에너지. 빠지는 네. 에너지가 가격이 폭등할 때는 지난 5월 엊그제 물가에서도 보셨듯이 유가가 올라가면 근원 물가에 들어가 있는 비행기 티켓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운송비가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근원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유가는 안 들어가 있지만 유가가 그냥 밋밋하게 올라갈 때는 뭐 근원만 봐도 돼요. 연준이 실패한 거는 물가가 급등하는데, 그러니까 비근원 물가, 곡물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데 근원 그것도 반영도가 느린 PC, 그걸 많이 봤다. 네, 그거를 또 그 평균으로 음. 하니까 실기를 한 거죠. 거기서 음. 이코노미스트들이 실기를 한 거고 그게 5월달 물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이 상호 스피로버 효과와 스필백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에너지 가격과 네. 또 원자재 가격 그리고 돈을 많이 푼 효과 이런 것들이 집값을 상승시키면 서로 영향을 많이. 근데 집값 준다는 상승이 주거비 상승을 유발하죠. 이른바 분수 효과가 있다는 네. 거죠.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과 원유 가격과 운송비가 상승하면 비료 가격이 상승하고 그래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런 상황에 스필오버, 스필백 효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5월 물가를 제가 보니까 전 분야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몇 달 전만 해도 뭐 데닛 앨런까지 가세에서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한 게 조금 패착이었다. 그래서 지금 비근원 에너지와 곡물 가격이 전체적인 전방위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7월에서 9월 물가 앞으로 발표될 6월부터 시작해서 한 9월까지 네. 뭐 조금 작게 보면 7월에서 한 8월 물가 그러니까 발표 시점에서는 9월까지죠. 네. 우리가 보는 9월까지는 물가가 뭐 소폭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한두 달, 뭐 한 달 정도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8%대 초중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9월까지요. 네. 심지어는 9%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더 올라가면 유가가 30불, 140불 가면 CPI가 제 계산으로는 9%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전년 동월비잖아요. 네, 네, 박사님. 네. 그러면 이제 전년 동월은 어땠는지도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는 그 전월비를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근데 GDP도 우리가 얘기하는 뭐 네. 예를 들면 8%대라는 게 전년 동월비니까 네.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이제 물가가 작년 하반기 후에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감안하면 물가의 상승폭은 자연스레 떨어질 것이다. 아, 예, 그 기저효과라는 게 기저효과 이제, 때문에. 예. 그런데 그걸 반영하더라도 그렇게 나오나요? 네,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전월비를 보시면은 이 표에서도 1% 올랐잖아요. 전월비. 네. 1% 오르면 12개월 하면 12%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네. 음식료 값이 1.2%인데 거의 1.2%씩 계속 1%씩만 계속 올라도 음식료로만 12% 저러면 오르고. 한 14% 오른다. 네, 주거비 0.6인데 이걸로만 해도 뭐 2% 오른다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뭐 휘발유는 4.1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갤런당 5달러 공식적으로 넘어섰는데 미국이 네. 뭐 이게 안 떨어지면 이게 뭐 40%고 이제 거기에 가중치가 있으니까 네. CPI에 그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월비로 거의 다 1%. 야, 근데 저희 이렇게 휘발유가 올라서. 저 연율로 전년비에서 48% 오르고 연료유 106%, 16%뭐 네. 30% 이렇게 올랐는데 종합해서 그 8.6%가 오르는 것도
희한한 일이네요. 가중치 네. 부분 때문에 그런 거 같죠. 가중치가 가장 큰 게 3분의 2가 주거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거비가 지금 0.6인데 네. 지금 미국 집값이 어쨌든 뭐 떨어지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이게 렌트비는 조금 후행하지 않습니까? 후행하죠. 네, 장기 계약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아마 주택 가격이 지금 신규 주택 판매 이런 것들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11월, 12월 정도는 한 4Q 정도부터는 꺾일 것 같거든요. 미국 집값도. 그러면 내년부터는 주거비가 이제 CPI에서 이제 조금 마이너스 효과. 네, 마이너스 효과를 줄 거라는 거죠.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한 근데 9월까지는 결국은 좀 저건요, 쉽지 않다. 휘발유, 연료유 저게 안 잡히면은 기대하기 좀 어려울 네, 수 기승전결 휘발유입니다. 있겠네요. 기름값입니다. 네. 근데 기름값은 물론 이제 이게 희망회로긴 하지만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도 재선을 위해서 반드시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우디 가잖아요. 예 사우디 가잖아요. 그럼 뭐 이란이든 베네수엘라든 어떻게든 뭐 해결을 안 하려고는 절대 안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해결을 미국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한다면 어쨌든 잡힐 거 아닙니까? 근데 휘발유 가격이 좀 희한한 게 지금 가동률이 풀가동이에요. 미국 정유업계가 풀가동입니다. 그리고 네. 재고는 역사적 바닥이고요. 네.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공급이 수요의 한 30% 부족한 상태입니다. 풀가동인데. 그러니까 증설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증설은 앞으로도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화석연료의 종원을 얘기하고 있는 그 딱 기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떤 예. 정유업자가 지금 새로운 시추공을 파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키스톤 파이프 같은 경우도 캐나다의 이제 심해유를 미국으로 파이프로 운송하는 건데 이게 트럼프 때 오바마 때 했다가 트럼프 때 접었다가 또 이번 민주당 정부에서 바이든이 좀 접었거든요. 환경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화석원료라는 그런 패러독스에 걸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또 뭐 설비의 원활한 공급, 채굴 설비에 혹은 정제 설비에 이런 증설의 어떤 공급의 차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한 2, 3년 정도 유가를 바라보고 네. 이 사람들은 증설을 해야 되는데 또 셰일오일도 마찬가지고요. 좀 소극적인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면 예. 아까 우리 정프로가 얘기했듯이 예전처럼 이 시추공이 많은 상태라면 벌써 뚜껑 다 열었는데 그것 기본적인 건 다 가동률이 풀 가동인데다가 맞습니다.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고 정유업자들은 은근히 즐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뭐 엑슨모빌한테 한마디 했는데 네. 바이든이 사상 최대로도 뭐 네. 아무튼 뭐 사우디가 실질적인 증산 능력 뭐 200만 배럴 정도는 바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 기대해 봐야죠. 7월 중순에. 자 이제 6월 FOMC가 이제 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요 얘기도 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뭐 무슨 대책을 내놓든지 뭐 아니면 진짜 시장에서 얘기하듯이 솔직해지든지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네, 어젯밤 뉴스에서는 뭐 월스트리트저널이 75bp 흘려가지고 일단 그러면 이제 연준의 신뢰는 떨어지겠죠. 왜냐면 5월 16일 기자회견에서 75bp는 테이블에 없다라고 이제 공식 선언했는데 네. 파월 의장이 뭐 한쪽에서는 뭐 원빅 100bp 한 방에 올리는 것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뭐 내일 모레 한 이틀 만에 틀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50bp 인상할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예, 이번에는 50bp 인상할 것 같고. 그랬을 때 시장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 조금 안도하겠죠. 하지만 뭐 지금 한국 시간으로 3시 반에 나오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예.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을 열어놓겠죠. 추정으로 네, 열어놓는다. 열어놓기 때문에 음. 시장에 그렇게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50bp를 올린다고 해도
그리고 저는 실제로 7월에 75bp 인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회의 기간에 계속 50bp 인상하고 그러면 이제 9월이죠. 9월에 인상하고 10월 물가, 10월에 이제 9월 물가를 보겠죠. 그리고 안 잡히면 11월에 50bp 인상 유력하다. 그리고 11월까지도 수요가 꺾이는 게 안 보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비도 줄이고 투자도 줄여서 인플레가 잡히는 이제 그러한 수요 파괴적 현상이 안 잡히면 안 나오면 12월에도 50bp 인상, 잡히면 25bp 인상. 그래서 시장은 12월에 만약에 25bp를 베이비 스텝으로 돌았으면 그거를 연준 긴축 사이클이 비록 끝나지는 않았지만 정점은 지났다라고 해서 주가에 의미 있는 바닥을 형성해 줄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50, 75, 50 만약에 12월에 25 정도 하면 그럼 연말 저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5입니다. 3.5요? 네, 3.5고 뭐 75bp를 인상 안 하고 그냥 다이렉트 그냥 쭉 50bp 인상해도 3.5. 그리고 내년 저는 좀 미국 경기가 그렇게 침체가 바로는 안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상반기 4번의 회의 중에 3번 정도는 베이비 스텝을 할 거다. 그러면 3.5에서 이제 한 4.25나 뭐 4.5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결국 최종 금리는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의 최종 금리는 4.25 그리고 정점은 어쨌든 그 내년 6월 그리고 내년 말 정도는 금리 인하. 블라드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블라드 총재는 뭐 지금부터 열심히 올리고 내년 6월에 뭐 이제 인하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뭐 할 거고요. 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 경기도 꺾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금리를 이렇게까지 박사님 얘기한대로 그 급하게 올리는데도 수요가 안 잡힐 가능성에 대해서 글쎄요. 지금도 그냥 놔둬도 그냥 스물스물 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경제 내성을 말씀하시는 예. 소비를 위주로 해서. 예.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려면 고용이 파괴돼야 되는데 지금 실업률이 3.6%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 중반까지 실업률이 한 4.4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디게 올라가는 거죠. 한 4.4%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뭐 내년 말에는 이제 침체가 들어갈 때는 5%대 실업률로 이제 훨씬 악화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3.6에서 4.4까지 매우 느리게 실업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요 파괴, 소비의 침체가 굉장히 더디게 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좀 뭐 약간 억측스럽지만 그렇게 보는 이유는 어쨌든 미국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다. 예를 들어서 월마트가 해고해도 또 다른 기업들은 또 신규 채용을 할 거라는 거죠. 또 기술직, 사무직, 전문직 중심으로 굉장히 노동 시장이 아직도 타이트한 상태고, 그리고 블루칼라, 뭐 트러커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일자리가 부족하거든요. 교사도 부족하고, 그래서 팬데믹으로 인한 은퇴와 이민 인구의 유입 차질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낸 조금 하이 퀄리티하고 조금 블루칼라 이런 저임금 양쪽 다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디게 그 실업률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연준이 계속 긴축을 하지만 실제로 연준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아직도 실질 소득도 마이너스지만 실질 금리도 마이너스고 실질 시장 금리도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마이너스 소득으로 소득이 마이너스니까 실질 소득이 월급 더 올려달라고 할 거고 그런 것이 이제 물가와 임금의 나선형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겠지만 그게 이제 보통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거든요. 빠르게. 그게 미국 경제의 특징이잖아요. 그것도 자율 자전 기능이기도 하고요. 경기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부도가 올라가고 은행 시스템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은행이 건전성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바로 대출을 조이길 수밖에 없다든지 충당금을 많이 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이면 더 대출이 줄고 그 자율 기능이 훨씬 더 타이트해질 텐데. 타이트해지고 서로 이제 각자 도생이죠. 음. 금융권은 금융권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결국에는 실업률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소비가 위축되고. 네, 지금 팬데믹이라는 거는 뭐 사실은 경기 침체의 시작이 락다운이었거든요. 멈춰 세운 거죠. 그런 상태에서 누구도 다치지 않았어요, 사실은. 기업이 파산한 것도 아니고 은행이 망가진 것도 아니고 은행은 돈만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가계도 2조 달러에 지금 돈이 있고요. 그렇게 한 게 이제 연준이잖아요. 네. 연준과 중앙 정부가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경제와 좀 주식 시장을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팬데믹 코로나19 시작되기 전에 S&P가 3,400, 코스피가 2,300, 400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20년 2월이죠. 지금 그거를 다 거품을 반납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연준이 한 원맨쇼에 사실은 시장이 치솟았다가 다 반납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이 거품은 연준발 거품이고 중앙은행발 거품이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의 기본적인 그 확장적 그 완화적 스탠스, 즉 유동성을 과잉 공급했던 거는 경제를 나락으로 빠지지 않기 위함이지 주가를 더블업 시키려는 노력은 아니었는데 시장에서 그거를 그렇게 시장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반영을 한 거고 그러니까 직전의 어떤 그런 그 금융시장의 지표로 돌아간들 실물 경제 즉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훼손이 없다면 연준의 정책의 실패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맞습니다. 얘기죠. 그래서 경제랑 이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하고는 좀 분리해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 주가지수 혹은 금융시장의 어떤 그 가격지수와 경제를 동일시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게 퍼진 것 같아요. 금융위기가 그러니까요. 초래한 어떤 경기 침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원래 뭐 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 정도로 딱 붙어서 해석할. 그래서 경기 지표가 안 좋으면 연준이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생각들의 어떤 그런 관성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당장 뭐 내일 모레 FOMC 뭐 저희 시간으로 금요일 날 새벽이 되겠습니다만은 최근 1년 동안 이렇게 GDP 전망이 하향 수정됐습니다. 점이 불과 6개월 전이거든요. 6개월 전 FOMC 12월 FOMC였고 이게 3월 직전 FOMC였고 이번에 한 요 정도에 찍히지 않을까 GDP 전망이. 그래서 한 2%대를 이제 연준은 찍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1.7 뭐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올해 GDP가. 그다음에 근원 PCE도 6개월 전에 비해서 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6개월입니다. 1년도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는 근원 PC를 지난번에는 뭐 올해 말에 4.1을 찍었는데 4.1입니다. 3월 달에. 근데 제 생각에는 한 4.5 정도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PC는 사실은 조금 CPI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약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근원 PC는 조금 그래도 CPI보다는 좀 시장에 좀 위로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말씀드렸듯이 지난 12월 그 기준금리 연준의 점도표가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지금 요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올해 말 중간값을 한 2.80 정도로 찍지 않을까. 점도표가 나오니까요. 이번 내일 모레. 중간이 2.8이면 실제 상단은 3.25에서 3.50 정도까지 저는 갈 것 같다라는 거고요.
일부 한 두세 명의 의원은 3.25 찍을 것 같습니다. 득표를. 네. 그래서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3.25 정도가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말은 중간값이 3.30 실제로는 4.0 정도로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지금 말씀 나눈 이제 좀 팬데믹 기간 중에 정말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통화 정책의 수정과 물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 우리가 주가를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좀 저도 고민이더라고요. 결론은 저는 앞으로 한 10% 정도 추가 하락은 남아 있다. 지금으로부터 S&P 기준으로. 네, 한국 증시도요. 10%는 이제 역금융 장세,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은 경기가 슬로우 다운 되면 연준이 패드푸스를 내기도 하고 금리를 올렸다가도 동결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여유가 없죠.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 역금융 장세와 경기가 슬로우 다운되는 경기가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낮아지고 기업 실적도 계속 기대치에 못 미치는 당장 EQ 실적에서도 실적 쇼크 기업들이 다수 발생하는 이러한 역실적 장세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방으로 펀치를 맞기 때문에 시장은 한 10% 정도의 조정을 보이는 것이 공정가격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 지금 올해 뭐 S&P 500 기업 EPS 월가 추정치도 한 10% 증가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12개월 지금 PR이 S&P 기준으로 17배인데 17배 아래 깨졌네요. 어제 깨졌겠네요. 아무튼 이게 올해 10% 이익 증가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 상황에서 조금 자신이 없죠. 플랫하면 다행이죠. 역성장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감익 가능성도 조금 추가로 고려한다면 네. 10% 플러스 알파 정도의 추가 하락이 남아 있고 주가의 변곡점은 결국 연준이 가장 가파르게 긴축을 벌이는 7월 그리고 2분기 실적의 쇼크 이게 이제 가장 넘어야 될 산이고 이 산을 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박스권에 갇히지 않을까. 그 2020년에 경험했던 그 V자 쉐이프, V자 형태 가파른 반등 같은 거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네, 조금 랠리는 있겠지만 네, V자 쉐입의 반등은 그것도 채널 안에서의 네, 얘기겠군요. 경기 침체가 앞으로도 1년 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경기 기업 실적에 약간 눌림목이 주가의 눌림목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반영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주가에. 네, 저는 선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지금 나스닥 고점 대비 40% 떨어졌나요? 네. S&P 20% 떨어진 게 선반영한 거죠. 얼마나 한 거예요? 거의 다 한 거예요? 네? 다. 이거를 좀 한번 제가 네. 재미삼아 그려봤는데 이게 조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빨간색 선이 정프로님 질문하셨으니까 네. 네, CPI 미국 소비자 물가와 12개월 선행 S&P 500 펄을 이제 더해서 그냥 단순히 더한 겁니다. 배와 퍼센트를 더한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아무튼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실제 주가랑 이렇게 같이 그려봤거든요. 거의 같이 가네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물가를 고려한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이익에 큰 변화가 없다면 한 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주가 바닥이 형성될 수 있을까? 근데 이 값이 2015년 이후 평균 값이 21.6 정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PR이 지금 뭐 한 16배, 17배라고 보면 물가가 한 4, 5% 정도 되면 이 평균 값을 충족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뭐 내년 1분기는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을 한다. 한 거는 CPI가 한 4, 5% 정도까지 네. 찍히면 네. 사람들은
뭐 4, 5%도 엄청나게 높은 물가지만 네. 반영했다. 일단은 주가는 거기에서 반영을 했을 거고 이미 추가로 반영했을 거고 주가는 바닥을 형성할 거다라는 거고요. 연말에 6.5%면 어느 정도 그 주가가 빠지는 게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게 변화가 없다라는 가정에서요. 하면 이게 21.6이니까 6.5%를 빼면 15.1이지 않습니까? 지금 PR이 뭐 16.7배 이런 거니까 한 10% 정도. 그러니까 PR을 조정하는 거를 PR을 떨어뜨리는 거를 이익이 늘어서 떨어뜨리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해서 PR이 떨어진다면 한 10% 정도 PR을 낮추면 현재 수준에서 네. 올해 6.5%에 부합되는 역사적 평균값의 페어 밸류 공정 가격이 아닐까. 그래서 10% 추가 네.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10%는 이익이 변화가 없다라는 가정이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 부분만 반영하는 네 거니까. 그리고 내년 이익도 이제 주가가 반영하겠죠. 12개월 포워드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이익 이런 부분들에서 시장이 얼만큼 부담을 느낄까 이게 이제 플러스 알파의 몫이죠. 네. 알겠습니다. 금리가 박사님 3.3대 3.4 부분까지 예. 올랐어요. 깜짝 장중에 놀랐습니다. 네. 장단기도 역전되고 30년, 10년도 역전되고 뭐 이런 진짜 어제 사실 뭐 주가가 워낙 크게 빠져서 일반 투자자들은 뭐 주가 폭락의 공포감을 느꼈겠습니다만은 사실 채권 트레이더들은 어제 그냥 네, 죽음이죠. 거의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상승의 룸이 어느 정도나 더 있을까요? 물론 이제 기준금리 예측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그 연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훨씬 더 선반영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조금 어제 같은 경우는 많이 선반영한 거죠. 네, 올해가 이제 3.25, 3.5인데 연준 금리 예측치가 지금 거기를 다 충족했으니까요. 사실 한 방에 반영해 버린 걸로 볼 수 있고요. 일단 3%대에서 초반에서 이제 굉장히 공방을 벌이겠죠. 그런데 의미는 있는 게 어쨌든 심리적 저항선으로 지지선으로 보였던 3%를 훌쩍 넘은 부분 그리고 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지금부터 올 하반기에 조금 수익률 역전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결국 최종 연준의 금리 목표치 내일 모레 나오는 그러한 그 점도표에 따라서 조금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채권 시장. 네, 채권 시장의 추가 약세를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상태라면 달러 인덱스의 급격한 하락 반전 이것도 기대하기 좀 어려운 거죠. 예, 아무래도 저는 N이 좀 빠져줘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그러게요. 유로화도 유로화지만 네. 예, 그래서 N이 뭐 추가로 상승하면 뭐 아시아 외환위기 얘기도 뭐 기분 나쁘게 했지만 네. 월가에서 네. 아무튼 N이 멈출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거든요. 조금은 한 140에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 정도까지 가서 N이 꺾이면 유로화도 거의 다 내려왔고 거의 뭐 패리티지 않습니까? 1.0 달러당. 그러니까 N이 마지막에 정점을 찍어주면 달러 꺾일 것 같아요. 원화도 이제 좀 진정될 것 같고. 140엔까지는 네. 열어놔야 된다. 네. 지금 134엔? 네, 뭐 그 정도 35엔 뭐 135엔. 네, 네. 우리가 엔화 걱정을 할 날이 그러게요. 올 줄이야 정말 몰랐습니다. 네. 원래 이런 국면에서 엔화가 더 강세. 맞습니다. 항상 그랬죠. 통상적이었는데 엔화 때문에 달러 강세가 되고 그 여파로 사실은 원화도 같이 가는 거고 우리 주가는 사실 그거에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고 네. 봐야 되는데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환진 박사님과는 이 정도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예. 또 염승환 이사님 기다리신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은데 네.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김환진 박사님,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또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